오버슈팅으로 인한 피로감이 부동산 전체에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가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돈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내년 KB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정부가 집값에 개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부리TV 특집 신년 간담회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님, 그리고 가즈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고 책도 쓰신 박강석 작가님, 그리고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이렇게 세 분 모였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전국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퍼센트 제시가 가능하시면 그게 가장 좋고요. 우리 가즈아님 먼저. 내년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이랄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고 싶지 않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도 너무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오버슈팅으로 인한 피로감이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전체에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인상됐거든요. 2006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파트 최폭등기입니다. 그때 막 1년에 2배씩 오른 곳도 많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됐을 때 무조건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반의 상관관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좀 조성해 주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기보다 무주택인 경우는 1주택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다만 1주택인 상황에서 다주택으로 들어가기 약간 리스키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값이 상승 하락이라는 건 이제 율로 말씀을 하시는데, 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자산이고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평가 가격에 대해서 낮추는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버틸 수 있는 최대한까지 버티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걸로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강제매매 형태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 금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폭보다는 하락률은 조금 더 낮게 나오겠죠. 나오는 상태는. 일단은 내년 집값을 전망한다고 하려면 계속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어야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돈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집이 많지 돈이 없어요. 이제 순자산이 늘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순자산이 늘었다는 통계를 들여다보면 비금융 자산, 즉 부동산 가격이 평가 이익이 상승을 해서 내 부채를 빼고 나도 돈이 남는다, 이런 개념으로 자산이 늘었다는 거지 소득 자체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또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서 더 높은, 더 비싼 자산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에는 지금 이제 부채 상황이 한계에 와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부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계부채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의 원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더뎌진 부분이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외파로 변신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가는데 또 대출 금액 자체도 제한이 되고 이러면 여지껏 빌려놓은 돈을 그냥 유지하는 형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고 상환해야 되는, 일부라도 상환하는 조건이 이제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환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사줄 여력은 없는 거죠.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거고 사람들이 믿는 가격보다 실제 하락폭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집값이 어느 정도 변동될 거냐. 하여튼 종합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폭 더 오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올해 통계치가 올해 12월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12월 첫째 주까지로 보면 전국 집값이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통계 기관은 KB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현재 인천이 거의 32% 올랐거든요.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경기도가 거의 29% 가까이 됐고요. 또 서울은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1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하반기 연말로 진행되면 될수록 상승 패턴이 약간씩 바뀌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핵심 지역에서 경기, 인천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다가 10월 이후에는 지방 중소도시들로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수도권은 올해보다도 상승률이 좀 낮을 것 같고요. 지방은 올해보다도 상승률이 좀 높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내년 KB 기준으로는 한 22% 정도 예상합니다. 이 전세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전세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전세난이 극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고 조금 나중에 물량이 풀리면서 이게 해소가 될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난이 어떻게 보면 패닉 갭 투자랑 이게 엮여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투자에 늦어서 내가 이 오르는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뒤늦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한데, 임대차 3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규 체결하는 전세금을 가장 높게 땡겨서 받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임대차 3법 도입되고 대부분의 물량이 갱신 계약을 통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형태로 시장의 물량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풀려있는 물량 중에서 일부만 높게 거래되는 형태로 이제 전세난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물량적인 측면에서 전세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전세금도 어떻게 보면 사금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부분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출의 총량 규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2년 전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 본인의 어떤 잔금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올 거다라고 걱정하지 않았을 건데,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 전세금이나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물량들은 이제 전세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주택자가 17년도에는 10%대였는데 지금은 40%대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올라갔는데, 다주택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어떤 집을 사용하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이런 물량들, 그 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게 합쳐지면 전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막 얘기하는 것처럼 급등한 전세가가 계속 유지된다거나 또는 더 오른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세금을 채워줬던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많이 채워줬었는데, 전세 대출을 쓰는 이유는 내가 월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금리를 감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출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맞춰주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전세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많이 좀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이 막혀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막힌 거. 그리고 많은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월세로 가는 거나 아니면 탈서울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매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거든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지도 2년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을 내보냈을 때, 그러면 집주인의 선택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든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다음에 많은 전세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을 전세가를 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전세가를 많이 올렸을 때 세입자가 없다면 여기서 만약에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세난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전세를 구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도 하셨으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을 부연을 하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나 각종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보다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세 시장의 특징을 요약하면은 전세 물건도 별로 없고 또 전세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그게 이제 올해 가을 이후의 전세 시장의 특징인데, 아주 최근에 지금 12월 중순 들면서는 지금 이사철에 접어드는데도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어요. 가을장에서 지금 전세 물건이 좀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대출 규제 영향이 컸었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여파보다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뭐 600만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 놓였거든요. IMF 때와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가 아주 나쁘면 자영업자들은 자기 집을 전세 나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은 지금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내년 이후에 구조적으로 우리 가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내년 8월 되면은 뭐 올라간 시세를 수용하든가 어쨌든 나가든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해처 모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8월이 전세 만기라 하더라도 당장 6개월 전부터 행동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 내년 봄 시장부터도 벌써 그래 8월 되면 전세 못 얻을 수도 있겠네,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 하는 전세 수요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전세는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행동 요령을 한번 논의해보는 질문 드리겠는데요. 무주택자 분들, 또 1주택자, 4주택자 분들은 각각 어떻게 행동하면 좀 좋을지 일단 무주택이신 분들의 경우는 1주택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삶의 사이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적금이 뭐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타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제가 집을 사라 그랬다고 이번 달에 막 높은 호가에 막 잡아라,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매물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맞춰서, 잔금 일정 좀 맞춰서 사시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잘하면 한 10%까지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장을 왜 놓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1주택자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굳이 갈아타는 게 좀 어렵다면 갈아타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갈아타면서 비용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양도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엄청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렇다고 무주택으로 가는 건 더 안 좋고요. 다주택으로 갔을 때는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체력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라고 봐요. 본인이 다주택인데 버틸 체력이 든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은 돌고 돈다. 결국은 양도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버티기 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정부가 최대한 한시 혜택을 줄 때 일정 부분 좀 줄여가면서 체력이 없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일단 무주택이나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정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큰데, 집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하는 가장 큰 소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시기에, 모든 게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긴 상승장을 거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건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실수요하는 집은 그냥 보유 형태 홀딩으로 가실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자녀를 위해서 사놨거나 뭐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일부 정리를 하셨을 거고, 그 외에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뭐 보유세 부분은 계속 강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집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면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뭐 더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요. 뭐 상승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꺾일 거고, 뭐 꺾이는 그 딱 변곡점에 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것부터 이제 22년부터는 조금씩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 강제 말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4년짜리는 내년에 오고요. 8년짜리 하셨으면 26년도에 돌아옵니다. 그때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이슈죠. 갈아타기는 저는 상급지로 가는 건 반대예요. 그것보다는 규모를 키워가는 갈아타기는 찬성합니다. 그다음 무주택자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또 사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번 상승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길 거라고 봐요. 규제가 강했던 만큼 아직도 눌려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이 안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집이 지금 하락장이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 많이 지으면 그렇게 느끼겠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전세가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때가 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대선 이후에 그런 또 정책이 바뀌어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오면 그때로부터 한 3년 후쯤이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는 이제 집을 지을 땅은 좀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뭐 그런 것이 될까요? 그런 것 말고도 창업지 공일 개발도 가능할 거고요. 서울의 신속 통합 기획처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뭐 언젠가 딱지 예상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부터 이제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이런 아니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예측을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하락하는 시점을 찾는다면 2025년부터는 아마 하락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아마 3기 신도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3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게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부터 이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8년이 도래하는 시점도 2026년이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지만 결국은 장기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게 한꺼번에 풀리면서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건데 그러면 이걸 예상하는 많은 분들이 25년부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동안 미뤄둔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 그쯤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박 감사님 말씀처럼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25년까지 그렇게 큰 하락이 없었다면 25년부터는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다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는 장기 우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을 했다가 이제 지금 와서 이 발언을 뒤집었잖아요. 이 매년 정권마다 이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냉탕옹탕을 반복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지, 그리고 우리 겹붙여서 새 정부가 내년에 탄생하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정부가 초반에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한 어떤 투기 붐에 휩싸이기 전에 좀 단도리를 했으면 사실 이러한 상황까지 안 갔을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책을 지금 20몇 번을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되더라도 일관성을 좀 유지해주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바라는 건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정책이 정말 계속 갈 거다,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게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경기가 동향이 안 좋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부터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때 완화했던 조치가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 않지만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면서 참여하게 되면서 더 과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좀 사이드적인 거를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부가 집값에 개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집값이 오른 게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정부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자꾸 개입하고 관리하려고 들다 보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라고 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 정책의 방향이 바뀌니까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자가 분양 단계까지 갈 때까지 보통 3, 4년은 걸려요. 그러면 벌써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게 분양 시점으로부터 3, 4년 전인데 3, 4년 후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정부가 좀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정책을 내밀 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책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정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세입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렇게 내세웠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나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양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충분히 사려 있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야지, 대책을 낸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빼고 이렇게 간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충분히 사려 깊게 생각하고 정책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분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연히 세 분의 생각이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같은가 다름에서 오는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거라 믿고요. 앞으로도 이런 세 분, 네 분을 모시고 하는 콘텐츠를 또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나와주실 거죠? 네. 나와주실 거로 믿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